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지금부터 2장 살펴보는데요. 일단 집합투자기구, 펀드라고 그랬어요.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예요. 펀드 종류는요, 나누는 방식이 엄청 많습니다.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 펀드 종류는 무한히 엄청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펀드에 관련된 법이 뭐냐면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에요.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을 이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집합투자기구를 만드는 법이 자본시장법이에요.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산에 어디에다가 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펀드를 5종류로 나눠요. 5종류로.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이제 법률에서 나누는 건 5종류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5종류가 첫 번째가 증권펀드라는 게 있어요. 증권 집합투자기구를 증권펀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자산펀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혼합자산펀드라는 게 있어요. 혼합자산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펀드가 있는데 쓰기 귀찮습니다. 너무 길어서 이름이. 근데 실무적으로는 머니 마켓 펀드 이렇게 해서 MMF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단기금융펀드라는 말보다.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단기금융펀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MMF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5종류가 펀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펀드의 종류 5개예요. 자, 그러면 이거 나누는데 이렇게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자산, 집합투자자산, 펀드재산, 쉽게 말해서 펀드재산이 이만큼이라고 쳐봐요. 이만큼이면 펀드재산의 100% 중에서 반, 50%, 여기가 50%입니다. 50%에서 약간만이라도 넘어가면 돼요. 50%를 초과해서 반보다는 하여튼 0.1%라도 하여튼 반만 넘어가면, 반만 초과해서 넘어가는데 요 초과한 자산을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라고 그래요.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 혼합자산펀드는 증권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특별자산에 투자하든 어디에 투자하든 비율에 관계없이 몇 퍼센트를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몇 퍼센트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된다, 이런 자산 배분 비율을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어디에 투자해, 이런 규제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비율에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가 혼합자산 펀드입니다. 아시겠죠? 혼합자산 펀드. 자, 다음에 이제 MMF는 단기금융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한 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긴데 투자하면, 너무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이 금융시장에서 단기금융 상품 있죠. 이걸 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유동성이 강한 펀드. 언제든지 고객이 찾을 때 환매신 요구를 하면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펀드가 이게 단기금융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 MMF까지 해서 5종류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증권 펀드라는 게 50%,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다 증권 펀드고, 부동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고, 특별자산 펀드는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 펀드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이거 나머지 50% 초과하고 남는 나머지, 이거는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펀드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이 이 기본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일단 이렇게 큰 틀로 이해해 놓고요. 증권펀드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라고 돼 있죠? 이게 증권펀드입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줄. 증권펀드는 집합투자재산, 이게 펀드재산이에요. 같은 말이죠.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이거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증권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증권은 기존의 증권 정의에 다음의 증권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은 일반적인 증권에서 요 증권에 투자하면 이건 증권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빼야 돼요. 요건 빼야 되는데, 요거 뺀 증권을 제외한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라고 그래요. 그럼 증권의 범주에서 빼는 거,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잘 보시면 1번에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자산, 집합투자자산, 유동화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그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이나 유동화증권인데 그 유동화증권이나 뭐 지금 여기 했지만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냐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 권리에 투자하거나 금전 채권에 투자하거나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 대상 자산이 특별 자산에 투자하거나 이런 거는 증권의 형태라도 이건 증권으로 보진 않아요. 이건 부동산이에요. 또는 특별 자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투자로 보지 이건 증권이라고 해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첫 번째가 그렇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회사가 어떤 겁니까? 리츠입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리츠라고 불러요. 리츠 주식에 투자한 건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리츠 주식은 사실상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겉으로는 주식으로 보이지만 증권으로 주식이 증권이잖아요. 증권 투자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주식 자체가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그 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한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펀드로 들어가야지 증권 펀드에 집어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건 특별자산이에요. 선박투자회사도 투자하는 거는 특별자산으로 분류해요. 증권 펀드로 분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거기 지금 4번, 5번 뭐 이런 거 보면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뭐 사회기반시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회기반시설 나오면 SOC라고 그래요. SOC.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간접자본. 그래서 SOC라고 그래요. Social Overhead Capit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역하면 사회간접자본이에요. 사회간접자본. 자본인데 우리가 흔히들 이거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안 하고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요즘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 투자하는 거에 투자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뭐 투자 목적 회사나 이런 데 투자하잖아요. 거기 주식을 사거나 지분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회간접자본 SOC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건 싸잡아서 전부 다 특별자산으로 봐요. 그건 특별자산이지 주식에 투자하거나 증권에 투자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기반시설 어쩌고 나오면 이거 특별자산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회사라든지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한다든지 부동산 저당담보부 채권 즉 MBS라고 그래요 이거.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그 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지금 9번까지는 전부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건 증권 투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서 증권에 투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 개발 부동산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 펀드로 봐요. 여기에 주로 투자하면. 자, 그 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이건 특별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나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증권, 수익증권, 뭐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이런 거는 겉으로 봤을 땐 증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증권을 취득하는 건 증권 펀드의 범위에 있는 증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를 봅니다. 부동산 펀드 이게 개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서. 부동산 펀드는요. 사실 말이죠. 이거 제가 안 하고 3과목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부동산 펀드 나올 때 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3과목에서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만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펀드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 펀드란 집합투자재산, 즉 펀드 재산이에요. 이게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다음에 서정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대출,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관리, 계량, 임대, 운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뭐 이런 데 투자한다든가 이런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증권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면 전부 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50% 초과해서 투자하면 부동산 펀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산 펀드를 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특별자산 펀드가 도대체 이 특별자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특별자산이 뭐냐 이거를 이제 규정을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별자산은 이게 열거주의가 아니고 특별자산은 이런 거야 라고 법률에서 열거 안 해놨어요. 이렇게만 해놨어요. 특별자산은 앞에서 본 증권하고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예요. 증권하고 부동산 빼고 나머지 돈 되는 거 다 이게 특별자산이에요. 돈이 되는 것 중에서 증권하고 부동산 제외하고 나머지 돈 되는 건 다 특별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종류가. 그래서 일일이 열거해 놓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포괄적으로 해놨죠. 자,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특별자산 펀드란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이렇게 되잖아요.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 대상 자산인 특별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자산 보세요. 혼합자산 펀드는요. 혼합자산 펀드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일정한 규정이나 비율 제한 같은 게 없다 이거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으로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혼합자산 펀드는 법령상 주된 투자 대상 및 최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산이든 투자 비율이 제한 없이 투자 비율 제한 없어요. 제한 없이 뭐예요?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된다. 이거 환매 금지형은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환매 금지형 펀드는 중간에 환매할 수 없는 펀드인데 이 세 가지는 여기 지금 증권 말고 빼고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펀드 요거요. 요거는 전부 다 환매 금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환매 안 돼요. 이건 환매 금지형으로 만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MMF를 마지막으로 봅니다. 근데 MMF가 조금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한번 보죠. MMF 단기금융펀드입니다. 자, 단기금융펀드란 통상적으로 MMF라 말하는 것으로 집합투자자산의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집합투자자산, 펀드자산의 전부를 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MMF가 앞에서 열거한 다른 펀드와 가장 다른 점은 다른 펀드가 보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반면에 MMF는 장부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장부가 평가다. 꼭 기억해야 돼요. MMF는 시가 평가가 아니고 장부가 평가예요. 모든 펀드는 원칙적으로 다 펀드 재산 평가할 때 시가 평가해야 돼요. 그러나 MMF는 다 장부가 평가예요. 왜냐하면 짧은 거라. 자, 그리고 나머지 됐고요.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다고 그랬죠. MMF가.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자, 단기금융상품 보시면 잔존만기가 6개월 이내인 CD, 양도성 예금증서를 CD라고 그래요.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합니다. 근데 6개월 미만, 6개월 이내 남았다 이거죠. 6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잔존만기 5년 이내인 국채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급보증을 약속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죠. 그래서 이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5년 이렇게 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내인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보험증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하나같이 보면 다 안전한 것들이에요. 안전한 것들은 1년 이내 만기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만기 1년 이내에 기업보험증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이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또는 보증하는 업무. 그러니까 기업보험은 빼야 돼요. 기업보험, CP라고 그래요. CP. 이거 위험하거든요. 기업보험은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융통보험이 기업보험이거든요. CP라고 그래요. 커머셜 페이퍼. 요건 제외하는 거예요. 이건 제외하고 금융기관이 내가 이거 돈 줄게 하고 지급보증을 해서 발행하는 건 안전하거든. 그거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단기대출 금융기관 또는 최신관석,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이 예치하거나 다른 펀드의, 다른 MMF의 집합투자증권이나 전자단기사채 전부 다 짧거나 만기가 짧거나 안전한 거예요. 여기다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운용의 제한도 좀 봐야 되는데 이 MMF는요,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 빌려주거나 뭐 빌리거나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의 집합투자재산의 5% 이내에서 운용해야 돼요. 1년 이상인 국고채는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항상 재산의 5% 이내에서 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도에다 동그라미. 매도.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가 아니에요.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환매 조건부 매도는 해당 펀드가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 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해요. 해당 펀드의 펀드 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은 75일 이내여야 돼요. 75일에다 동그라미, 별표. 75일이에요. 이거 90일로 바꿔서 내거나 60일로 바꿔서 내거나, 자,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75일, 가중평균 만기는 75일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MMF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단기금융 상품이 있잖아요. 걔네들 만기가 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길고 짧은 걸 평균 내니까 어떻게 돼요? 75일 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가중평균 만기가 75일 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